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는 4일 무등산이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에 성공하면서 무등산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네,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 우연 광주시 지질공원 팀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의진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가장 달라진 건 생태계입니다. 지정 전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은 수달과 구렁이 등 동물 8종, 식물 2종에 그쳤는데 현재는 모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남생이, 주상절리대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현재 무등산에 보고된 생물은 동물과 식물, 균류 등을 포함해 모두 4,100여 종으로 살아 숨쉬는 생태계의 보고 그 자체입니다. 엄마 품속 같은 무등산이라고 해가지고 사계절 이렇게 버스 타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무등산은 국립공원 지정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인증으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의 보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등산이 시민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오기까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선 광주시는 정상부 일부라도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이르면 오는 9월 말부터 인왕봉을 상시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아마 이제 공단 측에서 탐방로 공사가 되면은 상시적으로 열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방공포대와 광주 군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완전한 개방이 가능한 실정이고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정상부를 복원하는 방향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등산 정상 복원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4m가 깎여 나갔고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무등산을 제대로 지키고 무등산이 미래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10년. 지역민들은 앞으로 10년에는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무등산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네, 우리 정재욱 소장님 나오셨는데 국립공원 10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백지훈 부장님은 우리 무등산 산장 원효사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저는 거의 회사 차를 이용해서 잘 모르겠는데. 다 아시겠지만 버스가 1187번입니다. 1187번의 의미는 무등산 높이, 정상까지가 높여 1187m이기 때문에 버스 번호를 1187번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무등산이 우리 광주 시민들한테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자연공원법상에 보면 자연공원이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다음에 지질공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희 무등산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서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10년 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서 복원들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생태계 복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무등산과 우리 광주가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이런 공간적 의미를 넘어서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존과 더불어서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좀 같이 담아내는 무등산이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 광주 5.18 하면 대동세상 더불어서 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는데 무등산의 이후의 가치나 복원도 이러한 정신들을 좀 담아냈으면 하고요. 광주 5.18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정신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이제 무등산도 대표적인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명소가 되고 명산이 되어 있는 만큼 세계적인 그런 산에 준하는 그런 관광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팀장님 일단 당장은 모레 이제 무등산이 정상 개방을 하잖아요. 네. 이런 정상 개방을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이제 군부대가 이제 주둔해오던 56년 동안 이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면 이런 정상 개방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제 그런 아쉬움을 좀 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하는 행사 차원에서는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좀 더 찾아오시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상시 개방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상시 개방을 했을 때는 어떤 기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실은 무등산 정상에 대한 그런 보전은 많은 시민들의 오래된 게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정상 개방 행사로나마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제 시민들에게 이제 공개되었다면 이제는 이제 사계절 내내 이제 보시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아무 때나 오셔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또 이제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있고요. 또한 저는 또 다른 또 의미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차원에서도 이 무등산에 있어서 그런 자연 보전 역사는 굉장히 그 선진화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제 염원이 전달이 됐고 그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는 이제 상시 개방이지만 아직은 이게 이제 하나의 완전 개방을 위한 전초전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의 무등산 이제 그 자연 보전 역사를 또 한 번 쓰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차원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얼마 전에 원주지방환경청이 이제 설악산 그 국립공원을 이제 케이블카 설치하는 것을 조건부 동의를 했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무등산도 케이블 설치가 가능할까라고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실은 저는 이제 일단 지질공원 입장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자면 유네스코에서는 분명히 이제 보전과 활용 그 이제 균형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분명히 자연 보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활용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카라는 방식도 좋지만 최대한 무등산의 그런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방식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재욱 소장님 보시기에는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제 보존에 힘을 많이 주셨는데 정재욱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케이블카. 저도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등산의 케이블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잠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100만 명 이상 사는 도시에 이 1000m가 넘는 이런 산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일하게 광주가 지금 무등산 끼고 도시가 형성돼 있죠. 그만큼 무등산이 이후에 국립공원 10년 지정되고 나서 생태 복원하면서 생물자원이 1.8배, 야생 동물들 복원하는 것도 2.9배 이상 되면서 4,000종 이상의 생물 다양성 복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케이블카 지정은 향후에 무등산 생태계 파괴가 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오색 케이블카 설악산 그것도 지정되는 걸 좀 살펴보면요. 예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조건부 동의 절차가 나왔는데 그동안 국책기관이었던 한국환경연구원에서조차 5개 기관 모두가 케이블카 설치 부동의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환경부가 이제 조건부 동의를 한 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 더구나 강원도지사가 앞으로 남은 11개 행정 절차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 또한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왜 정권이 바뀌고 보수 정권이 바뀌면 혹시 꼭 강과 산을 손대는지 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때 22조 원 강바닥에 쏟아 부었는데요. 이제는 산에다가 케이블카로 또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그 설악산 국립공원과 이제 무등산 국립공원의 가장 큰 차이는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것 같은데 이번엔 재인증에 성공을 했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재인증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다시 한번 인증이 됐다라고 그냥 이제 보여지실 수도 있는데 최초 인증과 재인증은 그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최초 인증은 이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질 유산을 둘러싼 그 지역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그런 발전 가능성이 있는 뭐 문화, 역사, 뭐 생태 이런 유산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발전 가능성, 잠재력을 주로 평가를 했다면 이번 재인증은 인증 직후에 현재까지 어떠한 지질공원으로서의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 무등산권은 합격점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냥 처음은 우리가 가진 것들만 가지고 보여줬는데 인증을 받았는데 재인증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이후에 4년, 5년 동안에 무엇을 했는가? 네. 과연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저희가 했던 노력들이 다 평가를 받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네네.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이제 지원을 했는지 그런 예산서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하고요. 또 이제 이와 더불어서 그 지질공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질공원들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네스코에서도 그 평가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강화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제 그렇게 개정된 강화된 그런 평가 기준에서도 저희가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이 이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또 나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무등산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저희 그 지자체가 지금 4개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 전남, 담양, 화순 이렇게 4개 지자체가 강한 협력을 보여줬다. 이 부분을 가장 크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광역 지자체 그리고 이제 무등산을 이제 사이에 둔 서로 각기 다른 지역이 하나의 그런 그 실무협의회라는 그런 이제 그런 조직을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이제 작년 9월에 저희가 현장 실사 과정에서 4개 지자체장분들이 저희 이제 광주 전통문화관에 모여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을 좀 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협약을 또 한 번 맺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기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이렇게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의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그 평가위원으로부터 이제 그런 말씀도 듣기도 했습니다. 네, 정 소장님 그 앞에서 시민 인터뷰를 보니까 좀 더 활용을 했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보존에 더 많은 의미를 뒀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만큼 보존 가치가 높고 국립공원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무등산 하면 오르기 힘든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다양하게 오를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합니다. 그러면 그걸 단순하게 접근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좀 높이기 위해서 뭔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조금 첨부하면 이번 세계 지질공원으로서 무등산이 재인정되면서 저는 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 광주가 한번 유치했으면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제주에서 제9차 총회 해가지고 아마 70국이 3,000명 정도가 모여서 성대학 2박 3일 일정을 치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2024년 올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올해는 체코인가요? 그 모로코의 무곤이라는 세계 지질공원에서 총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뒤 2025년에 저희 광주 무등산에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총회 한번 개최하는 것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희가 4년 뒤에 또 재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4년 동안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준비를 하고 앞서 나가야 될까요? 이번 이제 유네스코에서 저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에 이제 권고사항으로 이제 내려진 새로운 이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저희 이제 광주뿐만 아니고 이제 화순 지역에도 유네스코로 인증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다중 지정 지역으로서 서로 이제 저희 뭐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나 그리고 5.18 기록문화유산 그리고 화순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그리고 이제 잠정 목록에 있는 운주사하고 서유리 공룡화석지까지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이제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데 모아서 서로 공동 홍보하고 또 뭔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만들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점에 한번 좀 중점을 두고 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만 잘 돼도 이제 광주가 이제 유잼 도시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팀장님께서는 이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이 무등산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되기를 좀 바라시나요? 일단 그동안 무등산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등산을 위해서 그냥 오르는 그런 산이었다면
실은 이런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의 보물임을 이제 인식하시고 그 보물을 확인하러 가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런 그 지구의 오랜 역사에 이런 그 결과물로서 좀 이렇게 새로운 작품으로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 무등산 그 산만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산 주변에 이제 같이 저희 지질공원과 협력하고 계시는 그런 청풍마을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의 이제 새로운 협력 사업들도 저희가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역분들까지 확대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이제 그렇게 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일 토요일이죠. 정상 개방한다니까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무등산 정상 한번 다들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지도부의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표결의 결과가 우리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모은 총의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방탄복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죽창가와 개딸들을 앞세워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거나 기권한 민주당 국회의원을 찾기 위해 혈안입니다. 네, 박철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더 이상의 색출 작업은 좀 중단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떠나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극우 보수 쪽에서 선동을 하거나 시위를 강렬하게 하시는 분들 보고 우리 눈살 찌푸리잖아요. 진보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진보의 합리적이신 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너무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우리가 전체주의냐라고 만약에 되물으신다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지지층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어요. 당대표 선출할 때 아주 압도적인 표로 밀어줬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그런데 그 지지를 대체적으로 그 지지가 있는 그 층에 어찌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견을 발휘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강한 너무 지나친 이런 정치적 선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좀 자제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욱 소장님, 네. 이제 이재명 대표는 색출 작업하지 말아달라, 자제해달라 했지만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는 안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 청원을 해갖고 지금 3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런 행동들까지 과연 저희가 쉽게 이런 건 내부 총질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하겠다는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박 변호사님 이야기대로 아주 팬덤 정치,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고 이건 절대로 우리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검사 독재 정부라고 규정을 정확히 지으면서 프레임 정치를 계속 해오면서 지난 국회에서 표결에서 우리가 당원들이 생각하던 것 전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서 화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분열하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모습 또한 지금 윤석열 정부 검사 독재 정권이 바라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는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발 자제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당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좀 숙고해서 들어주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만큼 팬덤 정치를 좀 자제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강성 지지층의 이런 활동들이 사실 민주당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좀 우려가 되세요? 아무래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대다수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을 또는 국민의힘의 중간지대에 서 있는 중도 보수다, 중도 진보에 있는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 지지세 자체가 약해진다 그러면 민주당의 힘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강성 지지층들의 어떤 의도는 과연 민주당의 지분을 확대시키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축소시키는 데 있습니까? 그 자체로 부적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묶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의 결속은 더 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호의적이었던, 우호적이었던 사람들에게는 여기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떠나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걸 우려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지금 진보든 보수든 사실상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헤게모니를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피곤해하고요. 그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왜 우리 진보 쪽인 민주당에서 이런 일부의 지지층들이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했던 행동들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물론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면도 있을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또 검찰의 압박이 심해진 가운데서 이렇게 분열하면 되겠느냐라는 의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방법이 매우 잘못됐습니다. 네, 그럼 이런 민주당의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좀 의원들 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각 지역구가 있는 분들이시고 또 지지자들이 있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대표들이 지금 모여서 국회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170분 이상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정말 문 걸어 잠그고 끝장 토론 하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는 공개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거기서 뭐 정말 소위 말하는 우리 속된 말로 지지고 볶고 하는 거는 그분들이 해서라도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그리고 당원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차라리 결론 내리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민주당 내에 있어서 우리 정당사를 보면 민주당이 원내 정당 중심으로 모든 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많이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과 같은 경우 당대표 퇴진 문제가 국회에 있는 원내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인가, 이거에 대한 많은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강성 지지층들의 팬덤 문제는 정확하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일부 당원들, 일부 그러니까 우리 지지층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위원회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당원 당규에 보면 대의기관이 전국 대의원대입니다. 전국 대의원대가 개최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 대의원대의 수임기관으로 중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의총이나 이런 데에서 논의했던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의결되지 않기 때문에 800명 이하로 위원을 꾸릴 수 있는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국회의원들 참여하고 당대표 각 분야의 분과의 모든 사람들, 자치단체 장들, 지방의원들까지 포함해서 800명 이하의 중앙위원회가 모여서 한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라는 제안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한번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뭐 안민석 의원도 잠깐 뭐 전당원 투표제 이야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단순하게 이 원내 정당, 국회 중심으로 모든 당이 돌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역사가 60년 이상 됐고 그 60년 전통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원내 중심으로 모든 게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집단지성을 모으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의원이 말하는 그 당원 투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지 네네. 이재명 대표를 나가라고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조금 틀린 거죠. 지금 전당원 투표제를 대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겠다, 그러니까 재심임을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이재명 대표의 재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 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 분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라고 하는 목소리는 지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물론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이 당원이 됐건 지도부가 됐건 반성, 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반성이 우선돼야 되는데 반성 없이 일단 분열부터 시작을 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아니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고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대표에 대해 힘을 실어줄 방안으로 보관을 한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런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 리스크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당대회 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받았던 게 전무후무한 압도적인 투표, 당원들한테 77.7%의 압도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오는 리스크가 없었을까요? 다 예견됐고 다 알고 있었지만 당원들은 힘을 모아주고 이재명 중심으로 민주당 끌고 가라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고, 지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뀌었던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검찰이 어마어마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해서 털어서 나온 게 정황증거뿐인 뭐 기소를 앞둔 그런 대장동 지금 사건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별반 달라진 거 없는, 당원들이 그렇게 힘을 실어주긴 당대표를 굳이 흔들어서 뭔가 거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압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네, 뭐 사실 말씀하셨듯이 뭐 대놓고 나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표결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 혹은 또 이 31표가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31명이 돼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용기 가지고는 나가서 당 못 만들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 얘기들 공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내 이름을 걸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을 전체적인 위기에 빠뜨리니까 당대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공동해서 성명을 낼 수는 있어야죠. 그 정도 결견이 있어야 당을 만들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동의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당원들이 다시 한번 또 전원 투표를 결정해야 된다. 물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몇몇 의원들에 의해서 당대표 결치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당 전체가 참여해서 뽑은 대표인데요.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당대표에 대한 신임 투표를 전체 당원 투표로 확대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뭐 소위 개딸들이라고 하는 이런 뭐 극단적인 좀 지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각축의 장이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당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처럼 되잖아요. 그럼 이것 자체가 지금 당을 분열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의원들 제발 어디 가서 몇몇이 3, 3, 5 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당 내에서 우리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그 틀 안에서 같이 뭔가를 논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터놓고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아예 당론으로 예를 들어서 부결을 계속 하자든지, 아니면 다음번엔 그러지 말자든지, 이번에는 자유롭게 뭐 결정을 해서 뭐 다른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김무성 대표 예전에 뭐 국민의힘 대표가 뭐 나가서 실질적으로 뭐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나 수사 받아서 뭐 체포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예 유도를 하시든지, 그 방향이 뭐가 됐던 간에 제발 분열을 자꾸 내부적으로 조장하고 패를 가르는 듯한 이런 행동들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당내에서 색깔이 너무 드러나 버리는 지금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데, 사실은 아까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분들은 내일 또 저희도 당사 앞에서 지금 뭐 수박들을 규탄하는 집회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100%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박 변호사님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전국 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뭔가 거치 결정하는 거는 그냥 불멸만 쌓고 또 이 갈등만 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반대합니다. 다만 아까 의원들이 말 그대로 숙고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제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중앙위원회를 열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알고 무겁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69명이 아니라 한 700명 정도 되는 중앙위원들 모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계속해서 시청자가 주목한 뉴스 탑10 함께 하시겠습니다. 뉴스 톱10입니다.
코레일 직원이 그룹 BTS의 리더 RM의 개인정보를 무려 3년간 무단으로 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직원은 RM의 승차권 정보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지인에게 알리기까지 했다는데요. 코레일은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무를 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른 직원의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은 직위 해제돼 징계가 진행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향해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이냐,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정당화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104년 전 독립만세를 외친 순국 선열께 부끄러운 일이라며 김희독립 선언서를 꼭 한번 제대로 읽어보시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이자 제한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헌 소원을 청구한 원고는 지난 2018년 지인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총 9,300만 원, 연 이자율 50% 이상의 이자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이자 제한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헌재는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톱10이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3.1절 기념사가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박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 논란이 돼서 사실은 다시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를 해서 그런지. 사실은 저는 언론이 한 얘기를 사실 믿지 않았거든요. 그럴 리는 없을 거다. 우리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권을 침탈당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과거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다른 얘기가 나오려는 모양이다. 그래도 일본이 침탈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확실한 선을 긋고 우리가 미래로 나가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도 우리가 약해서 당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또는 세계의 흐름을 우리가 잘 잡지 못해서 당했다는 걸 잊지 말자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머니 아버지 생신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에 가서 가족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힘이 약해서 당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사업 하나 하나 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있고요. 이제 손잡고 나갑시다. 그리고요, 그동안 서운하셨던 거는 제가 제 돈으로 드릴게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투샷으로 잡힌 장면이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유관순 열사의 그림이 잡힙니다. 근데 그 눈이 왜 이렇게 서글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조금 상식이 있고 기본적인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한 말인가 하고 많이 놀랄 정도였고요. 특히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훈장을 추서한 거죠. 네. 지난해 12월에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훈장 추서하고 하려고 하는 걸 외교부가 네. 일본 눈치 보면서 취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양금덕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우리 기업을 통해서 이제 배상을 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천냥 만냥 줘도 필요 없다.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굶어 죽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건 뼈 아프게 윤석열 정부도 받아들이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희독립 선언문을 좀 제대로 좀 읽어보시라 이 얘기했는데 강하게 비판하는 거 공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말씀드렸지만 이거 인식 있는 역사를 조금이라도 또 갖고 있는 역사관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지금 침략을 당했다라는 표현, 누가 봐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하시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일본이 사과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우리가 뭔가 해보자라는 그런 3.1운동 기념사를 한다는 거죠. 저는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그렇지만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진들,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인력들 자체에 대한 역사 인식도 한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네. 네, 어제 3.1절 다들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일장기도 걸리고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마음 아픈 얘기도 해주시고 좀 바뀌는 3.1절, 내년 3.1절은 또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38 전당대회 서울, 경기, 인천 당원대회가 오늘 경기 고양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로써 지역별 당원대회 일정은 모두 끝나고 투표만 남았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보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당대회 얘기 앞서서 어제 3.1절 기념식 윤 대통령 기념사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논란과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의도는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한 걸까요? 그 당시에 이제 세계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개혁 개방이 있었던 나라들과 그렇지 못했던 나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이 자칫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잘못된 그런 식민 사관이라든지 근대화론의 어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식민지가 됐다라는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러한 지점에 있어서는 3.1절에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 하셨어야 했나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 협력자적 관점을 좀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력 관계, 한일 관계 개선 강조하는 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조선이 나태해서 실력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 이게 전형적인 식민 사관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학폭 이런 문제 심한데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 뭐 때릴만 하니까 때렸다. 이게 학폭, 뭐 가정폭력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레포토리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런 말씀을 이제 3.1절에 하셔야 됐나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 이제 국가 원수시고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로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이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자칫 대통령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어떤 한일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것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봐주셔야 되는 문제인가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일단 오늘 지역 순회 일정은 이제 다 끝났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월 8일. 이제는 3월 4일부터 이제 K보팅이라 문자 투표를 이틀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ARS 투표 이틀, 총 4일간 투표를 하고 나서 3월 8일 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거기서 이제 당대표가 결선 투표에 갈지 말지 여부도 이제 결정될 것 같습니다. 현장 다니셔 볼 때 느낌이나 분위기 같은 건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당원분들이 각 지역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윤핵관들의 횡포가 정말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을 반추해 봤을 때 뭐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집단 린치, 또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이라든지 또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굉장히 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나서서 했던 발언들을 보면 당원 여러분들께서 이건 아니다. 정말 하셨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을 좀 전당대회 때 잘 융화가 돼가지고 이번 전당대회 때 당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보니까 희한한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건가요? 그러면? 뭐 저는 최근에 김기현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좀 굉장히 희한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김기현 후보의 전 후원회장이었던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라든지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께서 탄핵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 그러니까 완전히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누구를 협박하는? 당원들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 탄핵 탈당 발언들을 과연 그렇게 폭력적으로 협박 정치를 해봐야 저는
국민들과 당원분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김기현 후보께서 이제 공천 과정에 대통령의 의견을 묻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발언이 도대체 무슨 발언인지 공천이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이 내 지역의 후보를 선출하는 이 공천 시스템이 투명해야지 어떤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서 공천 과정이 좌지우지된다면 이 역시 과거의 보수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께서 계속 폭력 협박 정치를 넘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권력 예고 정치까지 하고 계셔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희한한 전당대회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께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고 계신 것 같고요. 또 많은 현역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신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좀 차분하게. 페이스북에 김기현 후보는 무슨 레고 부품이시냐 이렇게 적었던데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레고 역시 부품?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권력자의 부품이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대통령 바라기, 그러니까 권력 바라기로 가시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많은 당원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 4명 뽑고 청년 최고위원 1명 뽑고 이렇게 5명 뽑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천하용인, 이른바 천하용인 후보들이 최고위원회 진출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역에 돌면 당원분들께서 윤핵관 일색으로 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이 만약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 또 윤핵관 호소인 분들이라고 불리는 분들로 구성이 된다면 윤핵관은 누구고 윤핵관 호소인은 누군가요? 뭐 당원 여러분들께서 등급을 매기실 것 같습니다만 글쎄 그런 분들로 지도부가 꾸려지게 된다면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 보수정당의 잘못했던 길로 또다시 이어져 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 심판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청와대로 전달하기보다는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그 집권 여당의 행태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느끼셨고 또 일부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썼습니다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그 민주당의 극렬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을 무서워서 다시 꼬리를 내렸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실패한 문재인, 실패한 민주당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그 형태로만 본다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의중만 쫓아서 그러니까 너무 권력자의 입맛을 대변하는 이 행태들 이런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했던 어떤 그런 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전당대회도 특정 유력한 후보자에게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 어쩔 수 없이 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런 구조가 된 건가요? 결국에는 공천이 핵심인 거죠. 그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이 기득권을 누리고 한 번 더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대표에 줄 서야 된다는 이 구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말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계속 이어져 온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윤 후보 쪽에서는 그 천하용인에 대해서 뭐 내부 총질러다 이렇게 비판하고 얼마 전에 허은하 의원이 여기 왔다 가셨는데 뭐 암덩어리 이렇게까지 뭐 비아냥대고 멸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흐르면 윤석열 정권이 임기 말이 갈 것이고요. 그럼 보수정당 안에서도 새로운 권력, 새로운 대선 주자가 나오겠죠. 지금 말씀하신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때 가서 과연 어디에 줄 서 있을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내부 총질이라든지 뭐 암덩어리라든지 또 일각에서는 뭐 마약 같다라고도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과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권력만 쫓았던 분들 아닌가. 결과적으로 정권 말에 대통령 주변에서도 끝까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대통령께 충원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저는 천하용인이라는 이 멤버들 밖에 없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진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진정성 있게
옥석을 좀 가려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말이 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줄 서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줄 서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어떤 취지인 건가요? 그분들은 끊임없이 네. 권력의 기생에서 살아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권력자가 나타나면 네. 분명히 거기에 줄 서서 또 아부 정치하고 권력 정치를 할 거라고 생각돼요. 생리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마 새로운 권력자에 가서 줄 서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해왔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헌신짝 버리듯 뭐 이렇게 다른 신발로 갈아탈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럼. 역대 대통령 지금 네. 정말 불운하게도 저희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만 보더라도 네. 지금 대통령께서 물론 잘못을 떠나서 지금 대통령 주변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또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을 네. 때 이 측근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었습니까? 다 떠나시고 새로운 권력자를 향해서 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윤석열 네. 대통령께서도 좀 즉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뭐 임명 취소 이 사태는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저는 임사검증의 실패라고 생각되고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당연히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이 정 본부장에 대한 네. 과거 이제 아들분에 대한 그 의혹이 아니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검증 단계에서 다루지 못했다? 조금이라도 뭐 검증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포털 사이트에 그분 이름만 쳐봐도 과거의 기사들이 수두룩한데 한동훈 장관은 몰랐다고 하던데요, 그런 거? 글쎄 뭐 장관께서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검증 단계에서 정말 이런 기초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뭐 이게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사화됐었던 네.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글쎄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권에 바랐던 것 네. 공정과 정의로운 정말 문재인 정권이 잘 못했던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거라고 봤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잘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를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뭐 기본적으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그럼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 했더니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책임감은 느끼지만 책임은 뭐 안 지겠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원인이 나온다면 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이 원인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는 좀 더 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 사망 선고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대위원장 생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로서의 이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로서의 영은 저는 안 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네.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체포 동의안 네. 어떤 여러 건의 어떤 기소가 이어질 것 같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떻게 야당 대표가 이제 민생을 얘기하겠습니까? 또 민생을 얘기한다고 한들 네. 그것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결국에는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결과가 있든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무슨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이제 신뢰를 잃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국민들께서는 글쎄요, 그것이 과연 정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을 향한 개인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네. 이제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저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다 떠나서 어쨌든 한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한 거는 이건 뭐 건국 이래 어쨌든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건국 이래 네. 이런 야당 대표도 처음 있었던 것이어가지고 제 그 부분에서는 아마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알겠습니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고위원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뭐 후보들은 누구나 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을 될 거다. 100%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저 역시도 당선 가능성 100%를 보고 있고요. 1등이 저는 목표입니다. 1등이 목표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지도부에서 네. 제가 정상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회의 도중에 뭐
동료 최고위원이나 당대표에 대한 일말의 존중도 없이 뭐 비속어를 쓰는 분들도 시작해가지고 선대위 과정 중에 나는 후보의 말만 듣겠다라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의 선대위 조직 체계를 무너뜨리고 내부 분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분,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선거 경선에 유리하도록 경선룰 세팅까지 하셨던 최고위원까지, 그리고 그런 분들 결국에 본인들 국민과 당원이 뽑아주셨던 최고위원직 버리고 떠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전당대회에 표를 달라고 당원 여러분들께 그 후보석에 앉아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그 말씀은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비정상인 분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이네요. 저는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으로 왜 김용태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지 그 말씀 듣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지도부에서 마지막까지 최고위원직을 지켰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권력과 야합해서 국민께서 뽑아주신 최고위원직을 던지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전당대회에 나왔는데요. 저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 당시에 많은 권력이 협박과 회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까지 직을 지켰던 이유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주셨던 정치적 사명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이번에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원 여러분들께서 부여하신 그 정치적 사명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